정치적인 모임은 그렇게 깊게 못 들어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게 감안하시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 특히 문화관광, 우리 광주 전남이 심혈을 기울여서 일으켜 세워야 할 산업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우리 지방이 인구가 점점 빠져나가서 경제가 위축되고 사회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방은 무슨 수로 활력을 되찾을 것인가?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그나마 가장 유효한 대안이 문화관광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실 거예요. 산업이면 굴뚝에 연기나고 공장이 돌아가고 뭔가 물건을 찍어내고 팔고 이걸 먼저 생각하실 텐데 무슨 문화관광이냐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빠져나간다고 할 때 그 인구는 고정인구를 말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막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고정인구의 감소를 막을 방법은 유동인구의 확보밖에 없어요. 유동인구의 대표가 관광객입니다. 그 관광객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인구 감소의 최고의 대안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고정인구보다 더 좋은 것이 유동인구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인구는 점점 어르신들만 남게 되시고 어르신들은 쓸 돈도 점점 줄어들지만 돈 쓸 일도 줄어들어요. 어디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옷을 매번 좋은 거 사 입으시는 것도 아니고 비싼 음식을 많이 잡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거기에 쓸 돈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유동인구,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유동인구라는 것은 돈 쓰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고정인구 감소를 메꾸는데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제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이미 하고 있습니다. 10년도 전부터 일본 아베 총리가 내세운 국가 비전이 뭐냐 그러면 아름다운 나라로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화관광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뜻이고 실제로 엄청나게 잘 됐었습니다. 해외 관광객만 해도 5천만 명을 넘어서 우리 전라남도는 국내외 방문객 합쳐서 5천만 명을 넘어서서 6천만 명이 넘었는데 일본 정부가 말한 것은 해외 외국 관광객만 해도 1년에 5천만 명 넘게 하겠다 했는데 그걸 달성했어요.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이 거기에 많이 기여했습니다. 일본의 저 시골에 있는 온천장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일거에 무너졌죠. 하나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좀 고약하게 굴어서 그래 알았다 우리도 안 갈게 이래서 한국 관광객들이 발길이 끊어진 것이고 또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안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이 관광 입국을 위해서 여기저기 투자를 했던 특히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했던 온천 같은 휴양지가 지금 엄청나게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옆으로 샜고요. 바로 그것 고정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광주 전남의 대책이 뭐냐? 제가 지사할 때 우리 전라남도 시장군수께 정말로 귀가 아프도록 드렸던 말씀이 관광이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돈을 쓰면 효과가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관광산업입니다. 전라남도는 꽤 했어요. 제가 2015년 1월 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도 문예 르네상스 해서 하나는 도립미술관을 짓겠다 해서 광양에 이미 지었죠. 또 하나는 수묵 비엔날레 만들겠다 해서 이미 하고 있어요.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관광을 부흥해서 연간 5천만 명이 오는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김영록 지사님한테 여쭤보니까 6천만 명도 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앞으로 남해안 해양 관광 벨트를 만든다거나 또 언젠가 광주, 대구 간 또 목포, 부산 간 KTX가 열린다 그러면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예요. 우리 국내에서 고령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어르신들이 외국 나가시기보다는 고향 쪽으로 잠깐 다녀오시는 그런 여행을 더 좋아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 지방이 받아야 됩니다. 그럴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데 광주가 조금 관광 자원이 취약해요. 그 취약한 관광 자원을 뭘로 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문화입니다. 우리 이병훈 의원이 예를 써서 아시아 문화전당을 국가기관으로 만들었어요. 이제부터 국가기관답게 문화산업을 일으키는 인큐베이터 겸 플랫폼 겸 기반 산업 겸 이걸 해줘야 돼요. 그럴 준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공연예술 또는 전시예술 이런 것 등등 광주가 자랑하는 문화를 마음껏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지자체가 일정한 정도까지 걸음마 할 때까지는 지원을 해준다거나 돈으로 지원해주고 또는 장비를 지원해주고, 장비라는 건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한다 할 때 이런저런 장비가 필요할 때 전부 자기 혼자서 다 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그걸 공동으로 해주겠다 하는 것이 지금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젊은 예술가들께 좋은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광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젊은 예술가들이 광주에 몰려서 뭔가 우리도 새로운 걸 해보자 하는 그런 활력 있는 문화 도시 광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흔히 광주를 의향이자 예향이라고 부르는데 예향은 조금 힘이 빠져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시 일으켜서 의향도 맞고 예향도 맞다. 거기에 미향까지 맞다. 이렇게 삼박자를 갖춘 최고의 관광 문화 중심 도시 광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얘기들을 우리 박신희 교수님께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주제도 문화관광산업 성장과 거점화라는 주제가 바로 그의 말씀을 해주시려고 이런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AI 중심의 스마트 시스템 구축. 이건 고령화 시대 또는 장애인들의 기본권을 우리가 좀 더 보호해드리고 신장해드리고 해야 되는 이런 시대의 요구에 맞는 아주 시적절한 주제입니다. 그것도 그냥 캠페인으로서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중심으로 스마트 시스템으로 안전을 도모하겠다. 이것은 광주 전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부분이 앞으로 산업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질수록 점점 더 안전에 대한 요구가 강해집니다. 실제로 또 위험도 늘어나요. 풍요로워지는데 위험이 늘어나요. 요즘 연일처럼 쏟아져 나오는 뉴스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우리 정신 차리고 막읍시다 라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마저도 이제 과학기술의 힘으로 막아야 되고 그 과학기술도 과거처럼 무슨 기계로 막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해서 스마트 시스템으로 안전을 도모하자. 그것도 안전 취약계층, 노약자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거나 홀로 사시는 분들이거나 여성들이거나 또는 아이들이거나 이런 분들을 위한 안전을 인공지능으로 확보해보자. 이것은 미래 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판교에 가면 이런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주목되는 산업일 거예요. 환경에 우리가 눈을 뜰 때 환경산업이 생겼던 것과 똑같습니다. 안전에 눈을 뜰 때 안전산업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것도 과학기술로 인공지능으로 그걸 하자. 광주가 그걸 꼭 놓치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주제, 농어촌 지역 주민 소득과 복지 지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진현정 교수님께서 이걸 맡아주셨는데 아주 실효성 있는 뭔가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라남도에서 일을 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이 이 대목입니다. 농어촌 주민들께도 꿈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이분들께 뭘 해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마음은 가졌지만 충분히 하지 못하고 제가 3년 만에 떠난 것이 명죄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죄를 갚는 기분으로라도 여기서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시를 참 곱게 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혹시 더운 날씨에 밖에 왔다 갔다 하기가 귀찮으시면 에어컨 세게 틀고 집에서 이혜인 수녀의 시를 읽으시면 나도 꽤 착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착각을 가질 거예요. 한번 읽으시기 바래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시가 있어요. 풀꽃의 노래라는 시가 있습니다. 풀꽃은 야생화를 뜻합니다. 그 풀꽃의 노래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제가 농어촌 주민들 소득과 복지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풀꽃의 노래 중에 한 대목입니다. 내게도 고운 이름이 있음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서운하지 않아 하는 게 있어요. 야생화에도 고운 이름이 있죠. 사람들이 그걸 몰라줘요. 몰라도 서운하지 않아 그래요. 네, 서운하지 않아 그 말은 살짝 서운해 말이죠. 정말로 서운하지 않으면 그 말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혜인 수녀께서 여성적 반어법을 써서 서운하지 않아 이렇게 읊으셨을 것이다. 이낙연의 해석이에요. 여러분께서 저 시골 오지 벽지에 사시는 이름 없는 야생화들의 그분들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그분들께도 꿈이 있고 그분들께도 인생이 있고 그분들께도 행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이 알아주건 말건 그 꿈을 되찾아드리고 행복을 도와드리고 그분들의 삶을 지원해드리는 그 역할을 정치와 행정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고운 이름을 안아드릴 때가 됐어요. 그래야 정말로 서운하지 않아 이렇게 될 것 아니겠어요. 좋은 토론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운하지 않으시죠? 마지막 말씀 때문에 발언해 주신 내용을 잊어버릴까봐 걱정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제가 이제 무대를 준비하는 동안 잠깐 같이 온라인 계신 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최근에 봐서 기본소득이라는 논쟁이 아주 복잡한데요. 오늘 토론의 마지막 주제가 국민기본소득입니다. 이럴 때 기본소득이 정확하죠. 최근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용어가 이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만 요즘은 다식을 구별해서 애프터 코로나와 비포 코로나에서 A식, B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가 앞으로 나온 과제인데 방금 이낙연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논쟁 속에서 국민 기본소득의 논점이 어떻게 오늘 주제에서 나올 것이냐. 두 번째는 장애인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적인 합의들과 사업지도인데 이와 연관지어서 4차 산업혁명 기반 시대의 미래 전략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다음에 문화관광시대라고 하죠.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이 2만 달러이면요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이 뭔 줄 아십니까? 되게 골프라고 합니다. 3만 달러면요 요트 급정 성급하셨습니다. 승마요, 승마. 아, 승마. 4만 달러가 되면 흔히 이제 해양 스포츠, 요트 이게 이제 발달되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 호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고정 인구보다는 유동 인구가 많으니 고정 인구는 줄어들고 유동 인구는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문화 관광 산업 쪽의 트렌드를 좀 어떻게 갈갈 것이냐. 물론 광주에는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콘텐츠를 채워갈 것이냐 이제 남은 과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지금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 이제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잠깐 오늘 정책 토론의 방식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책 토론은 좀 자석이 어쩔 수 없어서 라운드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꾸리고 있는데요. 우선 발제자는 약 10분간 간략하게 발제를 하고 해당 발제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님의 의견이나 궁금한 점에 대한 간략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새 발제에 대해서는 모두 끝나면 지금 온라인에 접속해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께도 궁금증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질의응답을 받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메모를 남겨주시거나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따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질의응답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진행 요원들이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온라인과 줌에 이낙연 TV 모두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역시 같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다음 다가오는 대선을 민주정부 4기를 준비하는 대선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를 시작으로 해서 꾸준히 논의됐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논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회투자국가라는 개념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사회투자국가의 논점을 굉장히 다양하게 소개했지만 생산적 복지와 노동복지로 노동연계복지로 소개되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회투자국가를 직접 언급해서 이제 인적 자원에 많은 전략을 기울였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사회투자국가 개념의 한 논점인 포용사회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또다시 논점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제 다음 민주정부 4기에는 앞으로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찬반 양론이 많습니다. 이런 논쟁을 어떻게 끄집어갈 것이며 한국 사회 복지 전략 그리고 미래 사회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에 대한 궁금증들이 우리 시민사회에 대해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들이 이번 전개되는 대선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서 후보들의 공약으로 작성이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활발하게 내 삶을 지켜주는 복지라는 이낙연 대표의 시민복지 논쟁이나 또 민주당 내 다른 후보들의 다양한 복지 정책 논쟁들이 어떻게 합일점을 이룰 것인지 같이 보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문화와 복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오늘 주제는요. 우선 이제 이다음 순서부터는 여기 앉아 계시는 이낙연 대표와 함께 5분께서 진행해 주실 텐데요. 먼저 좌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경찰인과 교수를 계시는 문현철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미 이 전 대표님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소개되긴 했습니다만 첫 번째 발제는 호남권 문화 관광 산업 성장과 거점하는 주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계시는 박신의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입니다. 그동안 사각지대로 많이 좀 잊혀졌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AI 중심 스마트 시스템 도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셨습니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방재안전학과에 재직하고 계신 송창영 교수님이 발표해 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아마 우리 호남 지역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주제일 수도 있다 싶습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소득 및 복지 지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앙대학교 경제학부에 재직하고 계시는 진현정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는 여기서 쓱 넘어가면서요. 지금부터 이병헌 의원실의 주체로 그리고 이낙연 후보님의 싱크탱크인 연대와 동생 그리고 그동안 이낙연 대표와 꾸준히 집단 재성으로 학습을 해왔던 온민정책 포럼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내 삶을 지키는 문화복지 정책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테이블에 있는 자장을 맡으신 문현철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토론회에 진행을 맡은 초당대학교의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문현철 교수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천대학교 허학 교수님께서 갑자기 저를 추천하셨어요. 중요한 일이 이렇게 느닷없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서 추천은 참 신기한 것이구나. 추천은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하고, 추천은 설레이게 하는구나. 추천은 연결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님 전남지사 재임하실 때 정책자문위원회를 유달리 중요시 하셨었습니다. 신년 연구 업무보고 때 가장 복장들 보고가 됐고, 정책자문위원과 함께 대면에서 도민들을 위한 뭔가의 정책을 개발하는 데 좀 심혈을 기울이셨던 그런 모습들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뜻밖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추천을 많이 받아보셨죠? 오늘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예. 정책 토론회장이 오늘부터 이 자리에서 저는 뭔가 새로운 역사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정책 토론회가 시민 축제이고 국민 축제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런 토론 축제가 전국으로 이렇게 메아리쳐 갈 때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또 국민이 그런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의 복지가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소중한 이 새 복지에 대한 발표,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었고, 유병우 의원께서도 주최하신 분께서 말씀하셨던 그 문화와 복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안전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저는 또 시간을 또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 발제자께서는 아까 사회마트시 김영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10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학술 발표장이 아닌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책 토론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핵심 포커스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도 많은 이런 담노래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 맡으시는 박신의 교수님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려요. 안 들려. 안 디케. 건강해 보이셔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박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발표한 호남권 문화관광산업 수공장과 거점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이낙연 후보님께서 이 관광의 의미를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리고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어떤 큰 그 구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제가 서울에 살지만 지역 문화 정책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입장에서 보다 더 큰 구도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차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지역 균형 발전에 문화 정책이 기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소멸 도시, 그리고 지방 소멸의 위기라는 상황 속에서 이 지역 문화 정책의 기여도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호남권 문화 관광 자원의 현황을 말씀드린 다음에 이 호남권 네트워킹에 따른 거점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은 지금에 와서는 가장 큰 이슈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2014년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이 되면서 사실 이제는 지역의 시대로 돌아왔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지역이 주체가 돼서 실질적인 지역의 문화 발전을 주도하고 그러면서 많은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게 되면서 사실은 모든 문화 정책이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를 인한 그 공세와 격리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을 재발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지역이라는 개념을 조금 달리 봐야 되고 지역에서 문화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도 굉장히 중요하게 제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처해진 상황에서 이제 언택트 또는 뉴노멀이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이제는 지역의 새로운 발견이 기술 융합을 통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연결되고 공유할 수 있는지 이런 쟁점들이 나온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지방 소멸의 위기 시기에 지역 문화 정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으로 문제의식이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환경을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보편적인 보호, 그 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하게 되는 신목지 국가 이념이라고 친다면 결국 거기에서 문화는 모든 사람이 문화를 누릴 수 있다는 접근권과 문화 기본권 개념을 저는 연결을 하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접근권이 굉장히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결국은 기술을 통해서 다시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이런 체험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문화, 관광 개념들이 새로운 기술 융합을 통해서 엄청난 문화 자원으로 잠재력을 발휘하는 이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런 지점에서 문화 자원 융합 경영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이제 지역 문화가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고 지역 문화가 결국은 문화를 통해서 지역을 발전한다고 할 때 그 패러다임 자체는 인간의 삶을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 문화 경쟁력을 통해서 또다시 어떤 지역의 경쟁력, 국가 경쟁력도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런 지역문화 자원 활용이라는 점이 굉장히 강조가 될 거고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컬처 메이커스라는 말을 좀 쓰고 싶은데요. 이제는 누구나다가 문화를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주체 개념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역 문화에서 지역이 주체가 되고 예술가가 주체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모든 시민들이 주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생산과 소비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어떤 중앙 중심의 그런 통치나 관리가 아니라 지역 분권 속에서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되는 거버넌스 개념을 동시에 갖고 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호남권의 문화관광 현황을 아주 굉장히 큰 차원에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남권은 전라 지역 전체와 광주광역시를 포함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인구 감소의 위기를 여기도 여지없이 겪고 있고 그리고 그 감소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전라도 또는 이 광주 지역 호남권은 이 문화로서는 굉장히 큰 자원을 갖고 있어서 유네스코 창의 도시가 전주와 광주 광역시에 있고요. 그리고 세계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국제 단위의 문화예술 행사들이 아주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광주의 경우는 미디어 아트 기반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이루고 있고 실제로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에서는 그 장르가 미디어 아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문화 전당을 기점으로 해서 또 다양한 문화 자원을 어쩌면 기술로 새로운 차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 그 경쟁력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라남도 문화관광 자원에서는 정원 기반의 도시 네트워크라든가 또는 다양한 지리적인 여건 속에서의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통문화가 굉장히 강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이라든가 또는 이제 여기 역시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이 돼서 음식으로 창의도시
계획도 선정이 되고 있고 실제로 전통문화 전당을 또 중심으로 이 전통문화 자원들을 어떻게 새로운 산업체계로 가져갈지를 고민하는 그런 그 차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잠재적인 자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거점화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기조는 저는 최근에 그 굉장히 많은 그 지역들이 지방 소멸의 그런 위기 속에서 나름대로 초광역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유출을 막고 경제 행정을 묶어서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이 뭐 동남권 메가시티라든가 또 충청권에서도 충청권 메가시티, 그리고 광주, 전북도 역시 메가시티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문화가 실제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모든 대도시와 중도시, 그다음에 소도시를 이어주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문화의 어떤 협업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기본적인 기조로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테면은 어디 충청도의 기초단위의 그 지역은 문화재단도 있고 아주 멋진 무대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년음악회를 하려고 하면은 이 오케스트라를 구성할 수 있는 예술가가 다 구성이 안 된다고 하고요. 예술 강사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서로 협업 체계를 갖게 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점화의 전략으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은 전북의 전통문화, 그다음에 광주의 아시아 문화, 그리고 또 전라남도의 지역 특성을 합쳐서 하되 결국 이것을 기술로 묶는다면 첫 번째로는 이 문화 자원을 거점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많은 유동인구가 결국은 인구 소멸의 그 하나의 해법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종의 문화 중상층이 형성되는 거에 거점으로서 역할을 좀 부여하고 싶고요. 그러면서 예술 치유성 거점화로 얘기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 자원 네네. 그럼 문화자원 거점화 같은 경우는 이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는 모든 것이 정보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화를 통합적으로 자원으로 만들고 이것이 다양한 콘텐츠로 양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거점 기능을 아시아문화 전단과 전통문화 전단이 같이 협력을 해서 자원을 만들 수 있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사례로서 유로피아나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렇게 문화자원을 통합관리하면서 이것을 공유 그 재산으로, 공공재산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에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화 중산층의 거점화 방안입니다. 이 문화 중산층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중산층 개념은 경제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문화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요리를 할 줄 알고, 그다음에 언어 외국어를 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사회적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갖는 굉장히 실천적인 유형을 중산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문화를 이 호남권으로 모이게 하게 되면은 문화를 보기 위한 유동인구를 좀 끌어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방안을 썼는데요. 여기에 시설들을 라벨링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중산층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 치유섬인데요. 이 전라남도가 굉장히 섬이 많고 이미 예술섬 프로젝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네트워크로 하되 예술 치유 개념으로 해서 어떤 실천적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문화자원 거점, 문화 중산층 거점, 예술 치유성 거점을 실현하되 그것의 기반은 광역단위 네트워킹과 기술융합 네트워킹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가능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신희 교수님께서 지역문화자원 활용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시고요. 예, 대표님께서는 이제 이 발제를 들으시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전남지사 제2시에 이렇게 서울도 많이 다니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리고 숲속의 전남, 또 무안공항의 KTX 기능을 성공시켰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박신희 교수님께서 거의 다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의 삶에 가까운 곳에 놀라운 보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느긋하게 한나절 정도 좀 놀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보시면 어디를 가시든지 만족하실 거예요. 제가 지사 짧게 하면서 24개 섬을 가고 싶은 섬으로 가보자 해서 그게 꼭 필요한 개발을 한 게 아니라 섬에 꼭 필요한 최소한도의 인공적인 노력을 가미해서 섬을 더 편리하고 이쁘게 만드는 그런 걸 많이 했죠. 선착장에 카페를 만든다거나 폐교를 무슨 숙박시설로 만든다거나 또는 어디는 둘레길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의 것을 많이 했어요. 어디 가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을 겁니다. 그러시고 제가 여러분께 권유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고령화 될수록 걷는 것의 즐거움을 이렇게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에는 올레길이 생기고 육지에는 둘레길들이 많이 생기는데 한번 해남 미황사 맞은편에 있는 달마산 둘레길을 한번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뺑둘러서 16km인데요. 제가 그 지사 때 금강스님을 무보수 공사 감독으로 위촉해드려서 만든 거거든요. 두 사람이 걸으면 딱 좋고요. 세 사람이 걸으면 어깨 부닥쳐서 못 갑니다. 그런데 걷는 과정에 엄청나게 향기가 나는데 숲의 향기가 그 향기를 내는 놈이 보리수나무입니다.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분한테는 좀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에만 있는 어떤 모임이 있어요. 종가회. 아주 오래된 가옥들을 가진 유서 깊은 어떤 가문들을 모아서 종가회가 있습니다. 해남 노구당 윤영식 선생님이 회장을 하셨는데 노구당, 소세원, 나주에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전라남도에 한 20군데 정도 될 거예요. 거기를 한번 권역별로 찾아다니면서 옛날 집들 한번 보러 다닌다거나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꼭 그 부근에는 맛있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그러시고 여수 밤바다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은 여수 경도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27홀짜리 골프장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고급 골프장이 될 거예요. 7성급 호텔이 들어서고요. 그리고 27홀이 전부 다 어떤 방향으로 공을 때려도 바다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주에 리조트가 있는데 거기는 영산강을 끼고 있는 골프장들이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맛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은 것은 광주 그 양림동의 문화마을이라든가 특히 그 광주 전남이 기독교와 관련된 곳이 많습니다. 이쪽으로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 고향 영광법사는 불교가 그쪽으로 들어왔거든요. 종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종교를 테마로 하는 곳만 쫓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알찬 여행이 될 것이다. 이런 걸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광주에 좀 더 기대하는 것은 문화산업, 뭔가 청년들이 그냥 요란도 떨고 다이나믹하고 광주 가면 뭐 한번 마음껏 소리도 지르고 뭔가 좀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병훈 의원이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광주의 어딘가에 가면 뭔가가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새로운 장르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아시아 문화전당이 계속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시아 문화전당을 만든 이유가 바로 5.18을 문화로 승화하자. 그리고 5.18이 더 이상 광주만의 5.18이 아니라 세계의 5.18인데 일단 아시아의 5.18부터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문화로서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낮 시간 동안에 근교에 어딘가를 다녀온다거나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지사 때 윤장현 시장님 또 저하고 또 송하진 지사님 세 사람이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만났는데 광주 전남부 패키지 여행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제일 성공한 것이 저겁니다. 전주 한옥마을하고 여수 밤바다를 엮어서 1박 2일 여행하는 거. 이게 전국적으로 가장 기차표가 많이 팔리는 곳으로 거깁니다. 서울에 사는 청년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전주 여수를 묶은 곳인데 그 청년들은 오로지 선택이 이것밖에 없어요. 전주에서 살까 여수에서 살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다른 코스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내륙의 아름다움, 유홍준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보면 우리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 남원에서 지리산 올라가는 어떤 길이다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해남 대흥사 가는 길이다. 제가 볼 때는 미황사 가는 길도 굉장히 좋은데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좀 더 알리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그것도 단마산 둘레길 16km도 만들었지만 강진 백년사에서 해남 미황사까지 옛날 길, 옛길 복원 거의 이제 완료가 됐을 겁니다. 제가 시작을 했었는데 26km 되는 겁니다. 그건 하루에 다 걷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에 대학생 걷기 대회 같은 걸 한번 만들면 어떨까. 난 꿈만 갖고 시행은 못했는데 그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 땅의 아름다움을 한번 찾아보자. 낮 시간 동안에 충분히 다 걷지 못하면 밤 시간에 강진만을 걸으면 정말 환상적이거든요. 그 기로를 가서 이렇게 해남에서 올라서 강진으로 가든지 강진에서 시작해서 해남으로 가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광주 전남이 함께 관광국장 회의를 함께 하든지 아니면 관광협회를 묶어서 하나 만들든지 회의체를 만들든지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변인께서 걷는 것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여행의 시대에 광주 전남이 함께 걷는 그런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만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특별 선물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송창현 교수님 중요한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AI 중심 스마트 시스템 도입 이거 핵심 중심으로 그때 인터뷰 일정이기 때문에 5분 정도만 핵심요? 5분 정도 아니 앞에 핵심을 말씀을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5분 주셨으니까 5분에 맞게 최대한 빨리 컴팩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말 좀 빨리 해도 되겠습니까? 네, 컴팩트하게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 느끼신가요? 아니요. 아니죠? 지금 특히 우리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학동 붕괴 사고도 있었고 풍영전에서 초등학교 3학년 두 명도 이렇게 운명을 달리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각종 재난안전 사고의 통계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또 버라이어티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재난은 끊임없이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독일의 사회학자 올리백은 뭐라 했냐면 현대 사회는 위험 사회다. 우리가 첨단화되고 과학화되고 거대화되면 될수록 우리는 쫙 다양한 재난을 봉착할 거다. 그래서 첨단 과학 문명이 소위 이 첨단화된 도시를 이겨내지 못하는 재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위험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그동안에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대구 지하철 많은 그 망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특별법이고 뭐 관련된 법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고 저 중에서 얘기할 거라 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사실은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AI 중심 스마트 시스템 도입인데요. 저는 이것이 우리 광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돌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17개 광역시도 228개 시군구를 안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걸 확장시켜서 이걸 대박을 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내용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헌법에 지금 우리나라는 그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돌보도록 되어 있고 또한 최근에 이 안전 취약계층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안전 취약계층이라는 용어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 얼마 안 됩니다. 미국도 굉장히 무슨 뭐 휴머니즘 하는데 사실은 2005년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에 이 안전 취약계층이라는 용어와 관련된 법제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특히나 우리 광주 전남북 같은 경우는 자살 같은 경우는 매우 심각하고요. 또 감염병이라든가 화재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낙제 수준에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전취약계층, 아까 전에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나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건장한 성인보다는 이머전시 상황을 훨씬 더 대피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휴머니즘에 의각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줘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AI를 이용해서 대박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광주광역시에 AI 중심 도시로 국가에서 약 국비와 시비를 합해가지고 약 4,200억이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되는데 저는 이것을 자동차와 헬스와 그리고 에너지 중심으로 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AI를 위한 연구가 되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뭔가 산업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전체 GNP의 약 47%가 즉 광주광역시의 수입의 전체 절반 정도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산업단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산업단지가 지금 노후화가 되고 있고 굉장히 지금 공실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는 새로운 바람을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를 위한 AI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저는 AI에다가 이 재난안전을 연구하자. AI를 위한 AI를 연구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전자오락게임이 돼버리는 것인데 저는 이런 재난안전의 특성, 특히 안전약자의 특성을 반영해가지고 거기에 그것을 탑재해서 산업화해가지고 여기 제가 써놨는데 저는 세계적으로 이것을 수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관련된 모든 제품들이 국내 내수용으로만 끝나버리는데 저는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법이 있는 것처럼 재난안전도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ISO TC22001이라고 하는 규준인데 이 규준을 맞춰갖고 처음부터 우리가 제품을 만들면 저희가 만든 광주광역시 하남사단에서 만든 재난안전 AI 제품이 대구에서도 써야 되고 부산에서도 써야 되고 그리고 필리핀에도 썼고 영국도 쓰고 미국도 쓰는 그래서 광주광역시가 현재 산업에 제가 얼마 좀 이따 계산한 분을 했는데 우리 수입의 현재 수입의 약 10배에서 한 100배 정도로 우리가 대박 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AI 중심으로 하는 반대 산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번 구현을 시킬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재난안전 테마파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일본의 동경에 가면은 재난안전 테마파크가 있는데 좋습니다. 지금 우리 송창현 교수님 저는 죄송합니다. 열정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페이퍼에 지금 다 있어서 정말 아쉽습니다만 송창현 교수님 말씀 별로를 안 해요. 마무리 좋습니다. 아니 지금 토론은 축제의 자리인데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좋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있잖아요. 이거 5분 발표라면 저는 서운합니다. 왜냐하면 20년 연구했는데 지금 이걸 5분 발표라면 되겠습니다. 3분만 더 주십니다. 상황이 한번 더 합시다. 일본의 동경에 가면은 이런 재난안전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이게 쉽게 설명해서 광주광역시의 송정공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공항에 나무 하나 안 심고 그냥 잔디만 쫙 심어놨습니다. 평상시 때는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이머전시 상황이 되면 헬기가 이착륙을 하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훈련도 하고 토론도 하고 저는 이런 동경에 있는 재난안전 테마파크를 벤치마킹해서 광주광역시에 이런 광주공항에다가 이런 재난안전 테마파크를 만들자. 이게 지금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하는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7조 5천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에 우리 명색이 대선 공약인데 우리가 몇천만 원, 몇천억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저는 과감하게 우리
이 이낙연 대표님한테 한 5조 7천억 정도를 투자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문화라는 생각 파트 여기에다가 제가 어떤 것을 탑재를 했냐면요. 평상시대는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이 송정공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전부 다 잔디만 심어놓지만 큰 대형 의료병원이 입주를 해야 됩니다. 평상시 때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건강을 챙기는 거고 이머전시 상황이 되면 이제 이머전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재난안전 산업을 만들어주는 또 여러분들 EU 즉 유럽 동맹체에서 한 3년 6개월 동안 재난안전을 제일 많이 연구했던 보고서에 보면 태풍, 홍수, 지진 많은 재난 중에서 단 2개의 재난이 제일 위험한 재난이었거든요. 중요한 재난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에너지가 두절돼버리고 통신이 나가버리면 블랙아웃이 돼버립니다. 다행히 우리 혁신 도시에 에너지와 통신이 있기 때문에 자꾸 사인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하는 사인이었어요. 1분만 그러면 됐어요. 저는 마무리하고요. 저는 가능하면 꼭 이거 재난안전 테마파크 의료원 방재 산업을 광주광역시에 해서 이거를 지금 군 공항이 이전되면서 그것을 그만큼을 양형하다 보면은 여기 결국은 아파트 또 숲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저는 광주광역시 한 가운데에 있는 저 공항을 시민들한테 돌려주자. 그래서 공원화하다가 이머전시 상황이 되면은 우리 시민들 광주의 인권 도시이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된다. 안전만 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실리콘밸리가 되어서 광주광역시의 경제적인 엄청난 제2의 르네상스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10초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낙연 대표님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가 저희 재난안전 방재공학 쪽에서 큰 핵을 그으셨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기회가 신나가 모르는데 헝가리의 재난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원도 고성 산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방재공학적인 학자적인 측면에서 큰 업적을 남기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정당은 아니지만 오늘 기쁜 마음으로 여기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정책 토론 페스티벌 오늘 정말 막걸리라도 놓고 오랜 시간 말씀 나누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정말로 시간이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 강원도 삼척에 그 산불을 났을 때 그 마을 이장님이 또 친구분이 되셨다는 또 이런 또 추억도 있으시고요. 또 재난 대표님, 재난 총리님이라고 지금 재난관리 달인 총리님이라고 하실 정도로 재난 분야에 아주 각별한 국민 보호에 각별한 철학을 갖고 계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길게 말씀드리면 지가 말을 하고 남의 말한 생각을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렇게는 고맙습니다. 정책 토론회는 페스티벌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 청중들께서 열띤 호응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더욱 이 자리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또 시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다음 진현정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 교수님께서도 아쉽지만 이렇게 요약해 주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시간이 조금 촉박하니까 핵심적인 얘기로 좀 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정책은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한 어떻게 보면 화려하진 않아요. 일단 눈에 띄게 화려하진 않지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요한 게 농어촌 지역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미 있거나 혹은 뭐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제외하고 앞으로 좀 필요한 것들 중에 한두 가지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고령화가 이제 뭐 심각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고령층 진료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많이 아프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입니다. 뾰족 튀어나왔죠.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중에서도 고령층에서 사실은 그 영양 있는 또 식품을 잘 못 드셔가지고 그게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발생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고령화 고령화율이 가장 심각하고요. 또 하나는 GDP에서 차지하는 그 의료비가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취약계층 그리고 이제 고령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 지원 제도가 몇 개 있거든요. 농식품부라든가 지자체에서 몇 개가 있는데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냐면요. 현금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돈이 생기면 사실 급한 불부터 끄게 됩니다. 먹는 거를 안 사고 급한 불부터 끄게 되고요. 또 하나는 지원된 현금이 모두 식품 소비로 이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노인들의 경우에는요, 식재료를 주면 그걸 가지고 구매하거나 손질하거나 그리고 조리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문제, 현재 이제 그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어촌 지역에 지금 고령층에게 음식을 배달하거나 음식을 주는 게 있긴 하거든요. 경로당을 중심으로. 근데 일반 음식을 드립니다. 70세 이상이 넘어가면 이게 씹거나 목 넘기거나 아니면 소화 문제 때문에 잘 못 드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사실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새로운 종합적인 정책이 하나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농어촌 지역이야 밖에 나가면 구성기도 많고 쌀도 많은데 굳이 이런 식재료, 이런 식품 공급 정책이 필요할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동읍면, 즉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을 비교하고 보세요. 모든 면에서 노인 영양소 부족 비중이요. 농촌 지역이 다 높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괜찮은 게 뭐냐면 에너지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 탄수화물로 드신다는 얘기예요. 골고루 못 드시고 그냥 쌀이라든가 몇 가지에만 드시니까 농촌 지역이 훨씬 더 많은 환자 그리고 영양 불균형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지금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가 가장 높아요. 경상남도. 게다가 빈곤율도 이 지역이 가장 높습니다. 즉 고령화율도 높고 빈곤율도 높고 또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농촌 지역분들이 먹는 것만 먹고 그러니까 영양 불균형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현재도 공공급식 사업이 있지만 이거를 조금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문제점들을 다 얘기 드리지 못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분들한테 필요한 그리고 노인분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때 공급해 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몇 가지 담았는데 이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들이 반 정도가 씹는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건강 수준 떨어지고요, 행복 수준 떨어지고 모든 게 다 삶의 질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 넘김 문제도 지금 문면으로 갈수록 심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르신들이 사실은 음식 씹고 삼키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근데 이분들한테 그냥 일반 음식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하고 싶은 거는 고령 친화 식품. 우리나라는 아직 식약처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식품의 정의를 아직 내리진 않고 있는데 이웃인 일본에서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그 산업에서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가에서 관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고령 친화 식품, 도시락 혹은 식품을 가지고 거리가 가까운 분들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이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돌봄 식당을 군데군데 만들어서 이거를 촘촘한 복지를 설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거리는 배달 서비스, 분여의 조직, 협동조합, 청년 마을 사업 등을 활용해가지고 배달 서비스를 하고요.
이게 이제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 지역 선택형 직불제 공익 활동하고 연계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립된 지역에는 사회복지사가 가서 도시락도 드리면서 사실 체크해 드려야 됩니다. 고독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체크하는 이런 복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몇 가지 지원 정책을 이제는 좀 묶어서 게다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그냥 일반 음식도 아니고 고령층화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까이서 배달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거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쓴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독일에서 이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제 18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병원이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거기서 그 센트럴 키친 역할을 해서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적어도 하루 한 끼는 제대로 어르신들에게 이런 것들을 드리자라는 모토하에 이거를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도 조금은 이거를 좀 받아들여서 저소득층에게는 지자체가 소득 수준을 판단해가지고 좀 보조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여기다가 지역사회 배달 서비스 사업 모델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농어촌 지역부터 이제 시범 사업을 저는 시작하자고 좀 거리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전라남도 쪽이 가장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농어촌 지역부터 본인 부담금을 지자체가 지원하고 이게 잘 됐을 때는 도시 지역 그리고 전국으로 확대해서 이게 우리가 상식을 사실은 농어촌 지역은 괜찮을 거다라는 게 앞에서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이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익직불제인데요. 이미 이제 직불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농어촌 쪽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미 농촌이 어떤 이제 공익 기능을 하고 있다. 경관 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수 예방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촌 지역의 유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익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불제를 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바꿨습니다. 2020년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형 직불제하고 선택형 직불제가 있습니다. 기본형 직불제는 말 그대로 땅을 갖고 있으면 주는 겁니다. 근데 선택형 직불제는 지역사회에서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경관보전이라든가 농 활용을 하면은 추가적으로 주는 겁니다. 이거 추가적으로. 그래서 농민들은 이거를 추가적으로 받으면서 소득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 현재 농민수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농민수당하고 이 직불제하고 약간 좀 겹칩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라든가 법적 근거가 겹치고 또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못 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로 합치되 활동 참여에 기반한, 즉 참여에 기반한,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기본 직불제는 무조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주는 요거는 활동을 하면 주는 걸로.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많이 직불제 말씀이시네요. 이거를 좀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역 단위로 실천 공익 기능을 도출해가지고 지역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보시면 경관 보전, 농촌사회 전통 및 문화 보전, 그 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고령층 돌봄, 농촌 지역 유지 이런 것들을 하면 그 참여한 국민들한테 추가적으로 주자는 겁니다. 선택형 직불제를 통해서. 그래서 요거 이제 기대효과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농촌 지역은 자기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이걸 통해서 하는 겁니다. 농민들하고. 그리고 농민들은 이거 소득을 좀 더 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농촌 지역이 조금 더 소득이 증가하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좋은 이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좋습니다. 이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아쉬운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시간이 아쉽다는 생각이 유달리 많이 듭니다. 광주의 호남의 정신적 큰 장소, 역사적인 장소에서 정책 토론 페스티벌, 정말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을 설계하기 위한 이 정책 토론 페스티벌 시간이 너무 축복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대표님께서는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대표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신 뒤에 3개 정도의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질문 3가지 말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진현종 교수께서 제안하신 농어촌 어르신들 소득보장 제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기초적으로 농민수당이라 해서 일정한 액수를 드리고 거기에 공익적인 어떤 일에 참여하시면 참여하신 분에 한해서 조금 더 얹어드리자 그런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농민수당과 공익형 직불제, 참여기반 공익형 직불제 상봉하고 그런 뜻인가요? 그런 뜻인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쪽에서 울려가지고 잘 안 들리고. 네. 진현정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농어촌 어르신들 소득보장 방안이 이거 같아요. 일정한 액수를 농민수당이라 해서 드리고 공익적인 활동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공익직불제를 거기에다 얹어드리자 그 얘기인가요? 네. 예. 이 농민수당 이것을 어떤 도시, 어떤 지방에서는 농민 기본소득이라고 불러요. 원래 이건 기본소득을 붙여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집집마다 아동수당을 받잖아요. 예, 어르신들 소득 하위 70%는 기초연금을 받으시거든요. 예, 그런 것을 전부 다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이렇게 호도를 해버리니까 그냥 그것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되는데 원래 학문적으로는 그런 이름 쓰면 안 돼요. 아까 진현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연령층이나 특별한 분들, 특별한 직업군 거기에 드리는 것은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합니다. 아동수당이 대표적인 예예요. 아이들은 모두 다 드리지만 아이를 가진 집은 다 드리지만 그것을 아동기본소득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동수당이라고 부르는 것도 똑같아요. 그게 마구 기본법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도 마구 기본소득이라고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 돈 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 아마 알고 뒤섞었을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개념은 가려야 되는 것이지요. 농민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조금 검토가 필요하고요. 재원 방안이라든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어떤 공익직불제를 얼마나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은 또 이제 또 다른 계산이 필요한데 이른바 참여소득제도를 얹어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학계에서는 논의가 있습니다. 아직 채택되거나 그 정도 단계는 아닌데 그 정도만 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수당이라는 거예요. 진정적 교수님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시간이 또 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님께 3가지 질문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요, 30대 회사원 직장인이지만 대표님께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추천하셔서 국회의원이 되셨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자 대변인 추천을 하시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무총리 추천을 하셨어요. 또 국민들이 당대표를 추천하셨고 이에 대해서 그렇게 추천을 받으신 비율이 뭘까 많이 궁금해합니다. 비결 알지 말고 추천 안 받는 게 편하고 좋아요. 예. 여자가 그런 사람만 추천받는 것이죠. 너무 짧게 또 말씀해 주셔서 대표님께서 늘 이렇게 짧은 답변으로 또 이렇게 혹시 여기에 앞으로 공직에 진출하실 분들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재난과 관련해서 송창환 교수님 칭찬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여수수산시장을 갔더니 상인들께서 얼마나 환영하시는지요. 거기 취재 왔던 기자가 아이돌 같다고 말씀할 정도였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겁니다.
이 여수수산시장의 경험이 강원도 산불 때 그대로 적용됐어요. 여수수산시장은 2017년 1월 14일 밤에 불이 났습니다. 그게 토요일 밤일 거예요. 제가 그날 서울에 있었는데 아침에 새벽 4시쯤 눈이 떠졌는데 습관적으로 뉴스를 검색했더니 실검 1위에 여수수산시장이 올라왔어요. 검색했더니 불이 난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시간순으로 좀 머릿속에 생각을 했죠. 1번, 제일 빨리 여수에 가는 방법. 교통편을 확보하는 거. 비행기였죠. 그래서 전화남도 있는 제 보좌관한테 빨리 비행기표 예약해라 연락하고, 두 번째는 어떤 지원 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을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민안전실장이 1급 공무원 제일 높은 분이고 유능한 분이어서 그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회의를 주재해라. 도청 내에 그 화재 복구 그리고 복구 지원과 관련된 모든 실무장 더하기 도청 산하기관 중에 지원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신용보증재단이 낮은 이자로 뭘 도와드릴 수 있다거나 융자를 해드릴 수 있다거나 그런 걸 총망라해서 당신이 회의를 소집해서 앞으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내가 10시 반쯤에 여수공항에 도착할 테니 글로 정리해서 가지고 와라. 그 부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도지사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였어요. 큰 사고가 나면 시도지사들은 1,000만 원씩 품앗이로 서로 도와줘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재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때 전화를 쭉 했더니 윤장현 시장님은 나 북경 출장 나와 있는데 그러시고요. 전라북도 지사님은 송화죠. 병원인데 어젯밤에 나 위암 수술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받는 거 보니까 전화 지시는 가능하겠구만. 빨리 국장한테 전화해서 1,000만 원 보내라 하시오.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렸지요. 내려서 이재민들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핏발이 서고 세상을 향한 원망 같은 것이 좀 서려요. 또는 절망감도 있고요. 거기를 갔지요. 아니나 다를까 절망감 또 원망 이런 게 마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뭐뭘 하겠다는 걸 쭉 설명을 했죠. 제일 중요한 게 1월 14일이 구정 보름전이었습니다. 설 대목 영업을 하려고 잔뜩 준비했는데 모두 타버린 거예요. 특히 건어물이 전부 타버렸어요. 그래서 설 일주일 전까지 임시 판매장을 마련해 드릴 테니 다시 준비를 하세요. 반드시 평상시보다 매출이 더 높게 나오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전까지 임시 판매장을 만들고 도청에서 여수까지 한 2시간 거리잖아요. 셔틀버스를 운영했어요. 도청 공무원들 앞으로 이번 설에 쓸 수산물, 건어물은 그쪽 가서 사요. 700명이 그쪽 가서 샀습니다. 그 불탄 가게가 63개였는데 700명을 부르면 평상시보다 매출이 더 올라가요. 그렇게 일주일에 3번을 다니면서 준비를 하고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가면 반가워요. 왜? 절망에 쌓여있다가 앞날에 대해서 계획을 들으면 조금씩 안정감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전화위복으로 만들겠습니다. 완전히 관광 명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갖고 싶어 했던 전용주차장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1월이었죠. 1월 15일부터 29일 구정까지가 그런 식으로 지나갔는데 5월 10날인가 제가 총리로 발표가 됐잖아요. 서울을 가는데 그 가게가 63개에서 상인들이 100명 조금 넘는 수준인데 제가 거기 떠나기 위해서 인사를 하러 갔더니 한 500명이 나와가지고 총리님 감사합니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그런 감격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1월 2018년 1월 불난 지 1주년 만에 다시 갔더니 완전히 관광명소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1년 동안 2년 사이에 매출이 66% 증가, 방문자가 67% 증가, 그런 식으로. 그래 이번에 또 갔더니 역시 활기가 있어요. 깔끔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가니까 막 박수가 나오고 그래서 아이돌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걸 하다가 제가 총리로 가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거기 한번 왔었습니다. 여수수산시장. 그런데 상인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반가워하고 밝고 이러니까 좀 놀라셨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상인들께 대통령 후보가 해드린 인사말 중에 이낙연 지사님과 우 시장님이 잘해서 상인 여러분께 희망을 드린 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총리로 지명돼서 대통령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원 산불 나기 전에 제가 여수수산시장 불났을 때 경험한 겁니다만은 악재가 없는 게 더 좋지만 그래도 피할 수 없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재 자체로 정부의 신뢰가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악재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신뢰가 더 손상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합니다. 악재 자체를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 이제 2019년 4월 4일에 강원도에서 불이 났어요. 한밤중에 불이 나가지고 텔레비전이 밤새도록 텔레비전 키면 온통 빨간 불만 나오고 하는 그날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하라고 그랬더니 국토부 장관이 안 왔어요.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지금은 불 끌 때지 집 질 때가 아닙니다. 그 말도 맞죠. 그래서 이제까지 매뉴얼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는 나오시도록 하세요. 나오시는데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택 복구 지원 계획을 정리해가지고 나오라 하세요. 지금 집을 지을 때는 아니지만 언제 집을 짓겠다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집이 다 날아가 버렸는데 언제 집 지어주겠구나 이런 것이라도 알아야 절망이 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할 일 없다고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 설명해야 되니까 나오라고 하세요. 네,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하고 4월 5일 날 강원도를 갔죠. 근데 제가 촌놈이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고성군 농촌마을에 들어가서 첫 마디가 벽시가 다 타버렸죠. 이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어떻게 총리가 벽시 탄 걸 알까? 당연하죠. 촌놈이니까요. 4월 5일은 모짜리 준비할 때거든요. 농민들 1년 농사 준비가 그때 시작이 되는데 벽시가 다 타버리는 절망 중에 절망이죠. 벽시 다 타버렸죠. 걱정 마세요. 전부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장하고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오후에 여기 와서 발표할 겁니다. 농기계 모두 타버렸죠. 걱정 마세요. 농사 짓도록 전부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릉의 시내 마을에 갔더니 마을 할머니들은 추리닝 바람으로 나와 계세요. 그때는 전부 텔레비전에 이제 육성이 나왔죠. 어머니 혈압약 못 갖고 나왔죠. 어떻게 갖고 나와요? 걱정 마세요. 오늘 중에 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잡수게 할게요. 그런 식의 얘기들. 그래서 굉장히 그때 어떤 분은 가가지고 대피소에서도 운동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말 해가지고 구설수 올랐잖아요. 위로 온다고 다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 말을 해야지. 그래서 그때도 일주일에 3번을 갔어요. 처음엔 절망에 쌓였다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 안심이 되거든요. 대피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피소 절대로 학교 운동장에 같이 합숙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속초 이쪽에 대기업의 연수원이 많으니까 호텔방 같은 데서 한 2주 정도 주무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주택, 이렇게 네모 반듯한 컨테이너 박스 그 속으로 모시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지붕이 있는 7병 내지 8병짜리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 집만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 다 넣어드릴게요.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다니죠. 굉장히 안심이 되잖아요. 네,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면 반가워하고요. 네, 그때 이제 그 매스컴에 많이 났던 것이
손으로 쓴 제 수첩 8페이지에 중장기 복구 지원 계획을 썼어요. 왜 손으로 썼냐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미안한데 마음에 맞는 문서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깝깝해서 제가 손으로 제가 썼죠. 미안해요 공무원들한테. 예. 그래 이제 가서 이렇게 발표를 해드리면 안심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이번에 총리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재민들께도 정부에도 도움이 됐지만 총리님 개인한테도 도움이 됐을 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사이에 제 지지도가 3%가 오르더라고요. 반드시 어디 갈 적에는 물론 말로라도 위로를 해드리는 게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이렇게 불이 났다 물난리를 겪는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거든요. 눈앞이 안 보이거든요. 눈앞이 안 보이는 분께 눈앞이 보이게 해드려야 돼요. 그게 최고의 위로입니다. 그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마셨으면 좋겠어요. 준비가 그 되는 시스템에 대한 말씀, 굉장히 생생한 말씀 하신 말씀. 준비가 제대로 되셨습니다. 준비가 제대로 되셨다고요.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질문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만 지금 질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만 제가 한 번만 받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 광주 광산구에 사는 남영진입니다. 이낙연 후보님, 광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경선 승리, 대선 승리하여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 짧게 3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표를 던진 후보님에게 네거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2004년 3월 18일자 반대표를 던진 두 의원님, 한 분은 이낙연 후보님, 한 분은 김종호 의원님이라고 확인된 그 신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어 의문을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우리 한국은 균형상 다자간 안보 틀에 놓여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평화를 위한 우리의 4강 외교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받을 것인지 그 정책과 대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하나가 엄청난 큰 질문이세요. 사과외교라든가 국민 설득 방안이라든가 끝이 없이 밤을 새워서 말씀드려야죠. 사강외교는 신뢰죠. 기본적으로 나라마다 그 나라의 대외 전략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으로 사강을 다 상대할 수는 없죠.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우리의 선택이 그 나라의 전략적 이익과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의를 지키는 것 그것은 중요합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사드 문제로 중국과 많이 틀어진 이유가 신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거든요. 사드를 배치해서가 아니라 사드 안 하겠다 해놓고 일주일 만에 하겠다 하니까 신의가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게 있습니다. 신냉전이 오느냐
많이들 얘기하는데 올 수도 있는데 구운행전과는 좀 다를 것이다.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구운행전은 진영이 딱 줄로 갈라져가지고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신냉전은 사안별로 들쭉날쭉할 것이다.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렇게 구운행전처럼 꽉 얽어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쪽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국익에 입각해서 기민한 해결을 해야 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얻는 방법은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신뢰감 있게 제시해 드리는 거겠죠. 그게 뭐가 더 있겠습니까? 탄핵은 아시는 것처럼 불행하게 열린우리당이 생겨서 민주당이 갈라지게 됐죠. 그리고 그런 형태로 굉장히 애정이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면 더 심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중간에 놓인 상태로 굉장히 괴로운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바는 다 했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다시 합쳐서 합친 채로 대선 3번을 했죠. 2007년, 2012년, 2017년. 그런데 다시 그걸 전부 상처를 다시 뒤집어내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 많습니다. 길게 오면 한없이 길어지는데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또 해주시고 싶고 또 여러분도 많은 질의를 드리고 싶지만 또 오늘 주제가 한정되어 있고 또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참으로 아쉽습니다. 이렇게 질문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오늘 이 귀중한 정책 토론회 내 삶을 지켜주는 문화와 복지 귀중한 정책 토론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이 열기가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간의 아쉬움을 뒤로 하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수 교수님께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번호를 입력을 안 해놓으니까 끊어요. 번호